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 지문을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잊을 수 없는 사하라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네 번째 문단을 보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문을 읽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가신 분이 낙타가 이렇게 같이 간 여행을 가신 분이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 그 낙타 중에 처음 낙타에 올라탄 거죠. 운 좋게도. 그래서 밑에 보니까 아직 누구도 밟지 않은 사막을 제일 처음에 봤죠. 그래서 뭐 낙타의 체온을 느끼면서 이제 미소가 나오는 그런 거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굽이치는 능선의 모래 언덕을 낙타와 호흡을 맞추며 아무 생각 없이 석양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해가 넘어가는 높은 봉우리를 향해 가는데 해서 문장이 쫙 길어지죠. 이게 뭐 묘사는 좋아요. 묘사는 좋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의미가 모호하고 그리고 수식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식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약간 어려워지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이드가 야흐야라는 가이드가 있었죠. 그 가이드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수식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망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잘 써주셨는데, 이게 어떤 게 종속절인지, 어떤 게 주절인지가 약간 불분명하고, 수식어가 많다 보니까 이 수식어가 정작 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약간 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히 해 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첫 번째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 중에서도 글을 써서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보내주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일단은 이름을 가렸죠. 그래서 조금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직업이 노출되는 글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을 꺼내 놓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되도록이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제가 이걸 한다고 뭐 그 사람보다 반드시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글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럼 이제 난 이거 모르겠다 얘기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나 이런 제한이 있어서 전부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아주 짧게라도 좋으니까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혀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주신 글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기 때문에 절대 뭐 제가 평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글을 뭐 이렇게 먼저 보냈는데 또 보내도 괜찮아요? 예, 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번 본인의 글이 발표가 되신 분은 우선순위가 약간 밀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여기서 이렇게 발표는 안 하더라도 그렇죠. 발표는 안 하더라도 써서 메일로 보내주신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 우선은 그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을 먼저 봐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됐다 그러면 뒤에 분은 순서대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을 올려달랬더니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다음 수업 처음에 그 질의응답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지문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지문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지문인데요. 우리가 혹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셨어요? 에쿠니 가오리였던가요? 일본 작가 맞나요? 예, 뭐 그런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본문은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제가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제목이 냉정과 열정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일면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당히 다면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냉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따뜻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참 친근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알고 보면 엄청 냉정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면을 동시에 지닌 양면성을 가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문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 글을 쓴 필자분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그런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한번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냉정과 열정 사이인데요. 열정 사이인데, 그래서 이 제목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포함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서 이제 양면성이라는 게 냉정이라는 거하고 열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을 써주신 분께서는 냉정과 열정의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카멜레온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보호색을 가진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카멜레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호색을 가진 동물이라는 게 떠오르죠. 근데 이게 카멜레온이 양면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처음 논리를 보면 그거예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사람이란 존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치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들어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분들께서는? 예,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고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에 관한 이미지. 카멜레온은 자기를 막 이렇게 숨기고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서 양면성이라는 거는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카멜레온 아닌가요? 그렇죠. 네. 양면성보다는 좀 모든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 음. 그런 표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무 근처에 숨으려고 해요. 근데 뭐 나무 색과 비슷하다든지 나뭇가지 색과 비슷하다든지 해서 거기 딱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잘 못 보죠. 왜냐하면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들은 아이디어를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가 있을 때 이 카멜레온을 그때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서 잘 배워서 그것을 다른 곳에 적용하면 아까 에이미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크리에이터 코드의 세 번째 유형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태양세형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태양세형 크리에이터가 한번 되어봐야지. 이 작은 부분에서는 또 이 부분에서는 이전에 없던 내가 독창적인 걸 만들어봐야지. 건축가형이 돼야지.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말을 빌려와서 여기에 적합하게 고쳐봐야지. 편집가형이 돼야지. 이런 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내가 하나씩 습득할 때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저기에선 저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한 유명한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시를 3천수, 4천수 정도를 외우신대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많은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라는 게 생각을 툭툭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첫 행에서는 1번 시를 빌려와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뭐 한 100번째 시에 뭐 10행에 있는 걸 빌려와서 만들어요. 이거를 조합해서 또 다른 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AI, 자율주행 이거 하는데도 빅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아주 발달하게 되면 마치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바둑을 이겼듯이 이런 조합이 나오면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창작이 아니라 편집을 하는 거죠. 3번 데이터에서 이거 가져오고 1000번 데이터에서 이거 가져오고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편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말콤 글래디웰이라는 작가 아시죠? 이제 그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야든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콤 글래디웰이라는 작가가 고 스티브 잡스를 평가할 때 스티브 잡스는 천재도 여러 유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티브 잡스를 편집자형 천재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게 MP3가 들어가 있고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를 편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현 시대에는 편집가형 유형의 인간이 필요하고 편집자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할 게 자명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분께서 이제 평생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셔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한번 이 글을 바탕으로 유추를 한번 해보자면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서 뭔가 양면성을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앞과 뒤가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제 내가 사회의 구성원의 일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마치 카멜레온처럼 어떤 조직에 맞는 그와 유사한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뭐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께서 한 15개의 강좌를 운용하신대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강좌를 개강하는 날이었는데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수업을 개강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리와 관련된 강사님이 계시고 그 강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강사와 이 수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뭔가 조정하는 과정, 이런 합의점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만나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처럼 이제 장마가 조금 사그러들었지만 장마철이라서 그렇기도 했고 또 비가 계속 오니까 마음도 좀 울적하죠. 게다가 거리는 또 왜 이렇게 멀어요? 버스 타고 편도로 1시간이나 걸리네요. 근데 그것까진 또 내가 참을만 했는데 중간에 어떤 다른 강사님이 또 민원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버스를 타고 거기 가다가 중간에 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 민원 해결해주고 가니까 약간 소위 뭐뭐가 나죠. 예, 약간 좀 답답하죠. 이제 거기 노트북에 설치를 하고 이제 그 해당 심리와 관련된 강사님과 이제 지금 우리처럼 화상으로 이렇게 뭐 인사를 나눴나 봐요. 뭐 그렇게 어디 고개를 넘고 어디로 가서 가는 과정을 묘사한 거죠. 예, 이게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차저차해서 산문단에는 교육장에 도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수업을 하는 강사님하고 수강생 2명이 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수강생 중에 이 필자분이 알고 계셨던 땡땡땡 선생님도 이제 거기 참여를 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 저희처럼 이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한이 있죠. 뭐 50분 강의하고 중간에 10분, 20분 쉬고 또 강의를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좌를 마무리할 즈음 시간이 초과가 되었나 봐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긴 한데 혹시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희도 지난번에 그렇게 끝났잖아요. 뭐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하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게 된 거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가 있으니까 이 운영자분께서 뭐 현수막도 걸고 누구누구하고 가벼운 안부 인사도 나눴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화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었겠죠. 그래서 뭐 감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배웠죠. 근데 이 평생교육 참여자의 성비를 보니까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이 강의에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땡땡땡 선생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운영자분의 입장으로는 다들 여성분인데 이분 한 분만 남자분이니까 뭔가 이렇게 소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분께서 앞으로 이 강의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나는 감정 관리에 상당히 흥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죠. 이분이 이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도 할 거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뭐 산문단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1문단에서 뭔가 양면성, 냉정과 열정 그런 거 이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은 그저 좀 다르죠. 이중적인 면이 누구에게나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양면성이란 건 그런 걸 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카멜레온은 뭔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약간 숨기고 그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약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볼까요? 그럼 이제 이분께서는 뭔가 영상이나 화상 강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교육 콘텐츠를 영상화하라는 그 해당 커뮤니티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운영자의 입장이니까 그런 걸 영상화하는 임무가 주어지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남들이 유튜브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저 사람 저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좋겠네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유튜버 중에서는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보면 뭐 대본도 짜야 되고 거기에 강의 연습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걸 상업화도 해야 되고. 근데 그랬는데 또 사람들 잘 안 보죠. 그냥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 세계에서 유튜버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던 사람이 휴디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휴디파이. 그 게임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 돈도 아주 많이 벌었죠. 초창기에 시작했으니까. 구독자도 뭐 1억 명이 넘죠. 뭐 몇억 명 뭐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못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쉬고 있죠 지금. 뭐 다시 재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여기서 시간의 영속성만큼이나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바퀴가 굴러가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 바퀴가 돌죠. 그럼 겉에서 보면 어때요? 저거 수레에 바퀴가 달려있고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너무 쉽게 생각해죠. 근데 실제로 그 수레 바퀴를 달아서 그 수레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뭐 우리가 모르지만 저녁에 거기에 뭐 기름칠을 했을 수도 있고 페인트 칠도 하고 니스 칠도 하고 뭐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다른 일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겉에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 교육 컨텐츠를 영상화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뒤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너무 많죠. 근데 수강생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잘 안 알아주겠죠. 왜? 사람들이 남 일에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평가를 하지, 저 사람이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레를 바퀴를 저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밤에 니스칠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기름칠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강생들은 말이야 나한테 약간 불만을 표시하고, 그리고 강사들은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1시간 걸려서 또 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이야 중간에 또 나를 어느 역에 정차시켜서 또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고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느낀 감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셨으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아까 감정 수업이었으니까 그 감정적인 수업을 들으니까 내 그 감정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알아주지 않는 감정, 이러면서 인간은 참 이중적인 존재구나, 양면적인 존재구나, 뭐 그런 거를 조금 극대화시키면 조금 더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문득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해보면은 한국 사람들이요 비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면 한 10명 중에 9명은 몇 문장 쓰고 비유가 하나씩 들어가요. 진짜예요. 비유를 정말 좋아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조상한테 잘하면 복이 있다든지, 하면 있다든지. 그러니까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그게 뭐냐면 조상들이 이게 살아보니까 그 통계치가 나오는 거죠. 그 빅데이터를 돌린 거죠. 조상들도 돌려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속담으로도 만들고 사자성어로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러니까 아주 짧은 그 경구 안에 임팩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아들한테 가령 불량스러운 친구랑 놀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1시간 연설하는 것보다 근묵자학이라더라, 근주자적이라더라, 그래가지고 몇 마디 딱 해주면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아마 지금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아마 여러분들 외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하도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거의 맞는 말과 딱 맞는 말의 차이는 마치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와도 같다. 그렇죠. 아까도 위에서 그 카멜레온 비유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필자는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 양면성이 하면 카멜레온이지. 그래, 카멜레온 이꼬르 양면성이야. 그렇게 딱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게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렇거든요. 한 5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완전히 아닌 것 같진 않거든요, 또. 그래서 독자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독자들을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냐면 책은 재미있게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오로지 문자라는 거 하나로만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요새는 디자인이 가미된 일러스트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개는 문자가 주를 이루죠. 텍스트가. 근데 사람들이 텍스트를 꺼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업으로 치자면 옛날에는 뭐 140자가 되는 트위터가 히트를 쳤죠. 초반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뭐 트위터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건 터지면 트위터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경영자 중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페이스북으로 넘어온 거죠. 텍스트를 쓰긴 쓰는데 뭔가 디자인 요소도 좀 가미가 되고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다가 이거 텍스트 좀 귀찮아.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래, 텍스트는 무슨 텍스트야. 이미지지. 그림이지. 뭐 구글에 뭐 유튜브 동영상 넘어가다가 이제는 그 바이트댄스의 틱톡 그런 걸 자꾸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비디오 보고 게임하고 틱톡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하고 경쟁해서 텍스트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게 하면 독자들이 이게 내가 굳이 이렇게 이 필자가 쓴 글을 해석하면서 시간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간파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저 아는 대표님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요. 뭐 독자들이 책 한 권을 사면 뭐 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 책 무슨 전권은 무슨 전권이야.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몇 원을 부과하자. 이제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독자들이 그렇게 가니까. 이게 다 뭐 사업하고 독자하고 뭐 시대 흐름하고 우리 글쓰기하고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쓴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많이 썼는데요. 미국의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현대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야, 이거 대단한 말 아니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최초로 한 말 같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말 많이 하는데 이제 유명하니까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 시속 150km를 던지는 강속구 투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속구 투수의 공의 빠르기가 유효하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타자를 헛스윙할 수 있게 유인구를 던지던가. 근데 공을 던졌어요. 근데 포수 옆으로 한 10m 빠져가지고 공이 뭐 담장까지 굴러갔어요. 이러면 이제 일단 볼이고 만약에 누상의 주자가 있었으면 진루를 하겠죠. 패스트볼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필자는 자기가 나 이거 표현 좋아. 오늘 필이 왔어. 그래 요거야. 오늘 카멜레온 좋아. 요거. 내가 가겠어. 생각을 했는데 독자에게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마치 강속구 투수가 던진 패스트볼과 같아서 독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라는 건 독자 보고 읽으라고 주는 거죠. 그래, 이거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봐. 그리고 뭐 비즈니스로 보자면은 가치를 지불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걸 분석해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논리라는 도구 혹은 형식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제한된 도구 안에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야지. 내가 창의적인 형식을 많이 만들어내버리면 그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위대한 작곡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말고 40음계, 50음계 이렇게 만들어서 위대한 곡을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정해진 음계 안에서 말하자면 형식의 제약 안에서 이런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이 그 형식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거는 제약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 제약이 없는 창의성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형식의 중요한 점이에요. 물론 형식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형식을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 파괴하는 형식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독자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혁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그것도 전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독자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한된 형식 안에서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쓰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저는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주식 광풍이 한때 불었잖아요. 이걸 한간에서는 이제 동학 개미운동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저는 뭐 이게 개인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동학 운동에 비유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되기 어려운 이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던 존 리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기 어렵느냐? 그 존 리 대표는 차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부자처럼 보이는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집도 없고 월세 살고 있는데 집을 사기 전에 막 외제차를 뽑아버려요. 예, 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월세 사는데 외제차를 뽑아요. 언뜻 저는 이제 이해는 안 가지만 남들이 보기엔 쟤 외제차를 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셀러리맨인데 돈을 모아가지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명품을 사요. 뭐 이거는 뭐 비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사죠. 그러면 이제 존 리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핵심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보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제보다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왜? 월급 통장에 돈이 꽂히는 순간, 아니 꽂히기 전에 카드로 막 긁죠. 긁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월급일이 딱 됐어요. 그러면 미리 많이 긁어놔가지고 통장에서 이미 다 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다음 달 월급이도 있죠. 그래. 나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긁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거죠. 거치대를 한다는 거죠. 또 이제 한국은 사농공상 이거 있으니까 선비처럼 보이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죠. 공자, 맹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도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글을 잘 쓰려면 기본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쓰기는 노동이지 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케빈 애슈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사람인데, 그 케빈 애슈턴이라는 사람은 창조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창조적인 과정이란 거는 노동이지 마법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책을 딱 보면 와, 이게 책이 한순간의 마법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쓰였을 것 같아요. 지름길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글을 내기 위해서 버린 원고를 생각하면 그 최종 원고의 몇 배를 버리거든요. 그럼 버렸다는 건 뭐냐? 그걸 쓸 때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통째로 날아간 거죠. 아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운데 그 노동 때문에 최종적인 엑기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과정을 거쳐야 나비가 되는데 나는 애벌레는 싫어. 보기에 흉하잖아. 나비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탁월한 작가들은 애벌레의 기간을 오래 거치고 나서 아주 오래 뒤에 나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오늘부터 멋있을래. 비유 막 쓰고 수식어구 막 쓰고 그래, 유려하게 한번 써보자. 만연체 막 남발하고. 이제 이게 중세 유럽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글 써놓은 거 보면 읽을 수가 없어. 왜? 아니, 문장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글을 어떻게 쓰면 한 페이지가 넘어갈까? 오늘로서는 생각이 어렵죠. 근데 뭐 그래요. 오늘날에 이제 프랑스는 아직까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프랑스 쪽 책을 읽으면 이게 뭔가 그 귀족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게 좀 있어서 뭔가 겉만 번지르라고 안에 내실은 없는 그런 것들 좀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탁월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프랑스는 아직도 탁월한 철학자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죠. 이제 정치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디지털 노마드 이걸 얘기한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거를 논리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죠. 수레바퀴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수레바퀴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뒤에서 바퀴에 윤활유도 바르고 페인트 칠도 해줘야 된다. 이제 저는 여기에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였는데 학교에 이제 수도꼭지가 있고 그 물을 틀어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몇 개 꼭지가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수도꼭지를 고치는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고쳤어요. 그렇게 몇 분 고쳤는지 몇십 분 고쳤는지 몇 시간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고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물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쓴 글이라는 것도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잘잘잘잘 이렇게 써 내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그 수도꼭지를 수리하는 배관공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님께서 이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말이라도 한마디 고맙게 수고하십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죠. 그래, 내가 비록 고생은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 시비 걸고 괜히 나 왜 이거 안 해주냐고 트집 잡고 이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 더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주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죠?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종로구죠. 종로구. 근데 다른 구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와는 다른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이런 감성, 교육 같은 걸 담아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뒤에는 어떤 꿈을 향한 열정을 이루기에 운영자로서 냉정한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약간 해석해 드린 부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너무 과잉 해석을 했을까요? 어떠신가요? 뭐 말씀을 하시기 그러면 표정만 지으세요. 그러면 제가 전달이 됐구나. 옳게 해석이 됐다고 하십니다. 예. 옳게 해석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해석을 바탕으로 글의 뼈대를 좀 새로 짜시고요. 그리고 거기와 너무 무관한 것들이 있죠. 무관한 것들은 아깝지만 버리세요. 버린다는 거는 이걸 떼어놓고 다른 파일에 그냥 짜투리 파일로 하나 만들어 두세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린 파일이 앤디 워홀의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하고 아트를 접목시켜서 상업적으로도 커다란 성공을 이루고 예술적으로도 커다란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책 중에 짜투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여러분들만의 짜투리 파일을 많이 만드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각 키워드별로 있어요. 저 이제 봉투를 만들어서 내가 가령 책에서 봤다. 그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해당 책을 접어 놓거나 아니면 그 위에 키워드를 적어 놓거나 복사기에 복사를 해서 봉투에 담아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모이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짜투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소책자,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 또 더 흐르면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각 자료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해요.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한 10덩어리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 해당 주제를. 그럼 우선 덩어리를 10덩어리로 분류하죠. 그 분류된 덩어리는 하나의 챕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챕터의 순서를 부여하는 거죠. 논리적인 혹은 선후 관계를 이렇게 따져서. 책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금 책을 쓰고 있지만 책을 쓸 의도가 없었어요. 전 처음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요청이 와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줄 소책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파일이 많이 쌓이게 됐죠. 그래서 순서를 잡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해당 주제가 600페이지, 7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책을 쓸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겠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해주시면 이제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고 잘 모르면 또 다른 수강생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도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목을 지금 냉정과 열정 사이 하면 이미 알려진 그런 책 제목의 한 부분을 지금 따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전체적으로는 이 글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하셨죠. 만약 그렇다면은 보통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 글을 읽고 제목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이런 뭐 특별한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글을 쓰신 분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제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글을 쓰신 분의 의도를 제가 100% 캐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람이 무섭다. 앞에서는 이렇게 잘 대하다가 뒤돌아서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폄훼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그런 것을 전하고 싶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약간 야누스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분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을 여기 담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랬는데 뒤에서는 그러더라. 그러면 거기에 관한 그 내용을 집약할 수 있는 한 단어. 그걸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내가 양면성이라는 걸 조금 부각시켜 보고 싶다. 그럼 이제 내용을 조금 고친다면 그러면 그 양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수사를 쓰고 어떤 좋은 표현을 쓰고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기존의 세상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왜? 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던 단어 중에 어떤 게 내 의도를 꼭 반영을 하느냐 딱 맞는 말이냐 그걸 이제 찾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제목에 관련된 책을 몇 권 갖고 있어요. 시중에 보면은 뭐 제목을 짓는 방법이라든가 찾아보시면 그런 책들이 나와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광고 카피 책을 좀 많이 봐요. 최근에는 잘 안 보는데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카피의 목적은 뭐냐면 좋은 광고 카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카피라이터들은 좋은 광고 카피를 만들려고 하냐? 목적이 뭐냐면 그 카피를 썼을 때 그걸 본 독자들이 구매를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보다 조금 더 강렬하죠. 그래서 강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내 의도를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행동을 촉구하기까지 하잖아요.